여러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 대하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목마다 특성이 있겠지만은 저희 민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판례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판례가 출제가 됐고, 또 문항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도록 이런 문항들을 배열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공부하신 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경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 강좌 익히 그거를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출제 예상 문제를 또 단원별로 풀어보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과정까지 빠짐없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실패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먼저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법령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총칙 10문제 25%죠. 그리고 물권이 14문제. 평년보다 한 문제 더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3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약도 10문제. 그리고 민사특별법 6문제 해서 40문제 출제된 겁니다. 법령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소재별 출제 비율을 봤더니 판례가 3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판례 비중이 조금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4문제가 판례 아니고도 풀어주는, 다시 말하면 법 조문이나 용어 이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형식별로 봤더니 5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33문제,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죠. 그리고 박수형, 복수답을 찾는 문제가 7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답식 문제도 2~3개가 보입니다. 단답식 문제를 우리 수험생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완결된 문장으로 5문장을 제시하는, 소위 말하는 5선지라고도 그러고 5문항 중 하나를 뽑는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인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무효이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사회 질서 법률, 다시 말하면 103조 무효 아닙니다. 몇 조 무효입니까? 108조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연속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던 겁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동기가 유효 무효를 좌우하지 못하는데 이때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이거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103조 무효, 반사회적 무효 맞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랬습니다.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고 우리가 기본 강좌 설명은 물론이고 우리가 단원별 문제 등을 통해서 많이 풀어봤습니다.
가장채권 압류한 경우, 가압류한 경우, 압류, 가압류 다 포함됩니다. 제3자입니다. 가장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제3자입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후 채무자, 이거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행위를 믿고 그 위에다가 권리관계를 취득했다, 이게 아니고 그 전의 채무자는 가장행위 이전부터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 아니라 이랬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두말할 것 없이 제3자이고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선의로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이 사람도 선의자였다면 보호를 받게 되겠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최근 판례로다가 중요 판례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죠.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러분, 여기서 경과실로 취소했을 때 이때 백부조가 취소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용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또 그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래 문제는 없다입니다. 없다. 근데 사실은 있다에, 있다는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없다입니다. 없다. 원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타자가 잘못된 겁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소유를 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공박 상태의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공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갑 기준입니다.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없더라도 틀렸습니다.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서 소멸한다.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3번이 답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에게는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또 판례도 그렇게 말합니다.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 대리권에는 해제권 포함 안 됩니다. 판례입니다.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습니다. 128조 철회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은 과거에는 틀린 것을 찾아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여러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 대리한다. 틀렸습니다. 원칙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119조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대리인한테 사기당했다. 이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본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아주 중요 판례.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채구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발신주의입니다.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옳은 얘기. 130조와 131조 그 얘기예요.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완전히 판례하고 반대입니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소유의 소유권이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틀렸습니다. 현재 등기 명의인이 병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병이 입증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법률 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좋습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가 틀리고 정지조건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의 상실.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봅시다. 이게 우리 교재, 기본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자동차를 24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런데 2달 이상 할부금 못 내면 자동차 소유권 그거 유보된 거 그거 메이커가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회수한다 뭐 이랬다 그럽시다. 근데 2개월 3개월 연체가 됐어요. 이랬을 때는 곧바로 자동차 매매계약이 해제돼 버린다. 그게 아니라 메이커에서 매도인 쪽에서 권리를 갖는다. 자유를 갖는다. 당장 그거를 소멸시켜 가지고 회수할 거냐 아니냐의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재량권을 준다. 채권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하고 반대거든요. 틀렸습니다.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급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 판례에 따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 오케이. 추인 가능합니다. 즉 상대적 무효일 때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가능합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추인으로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후견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계약, 이거는 강행법 위반, 추인할 수 없습니다. 즉 추인해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1번 무효, 2번 무효, 3번 무효.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이것이 취소 원인에 해당됩니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임대차 계약도 무효. 여기서 체크된 건 무효. 4번만이 취소 원인이 됩니다. 갑은 의료모친으로서 엑스토지 소유자이다. 권한없는 을이 병은행과 공모하여 대출 계약 시에 엑스토지에 대한 근저당 계약서를 갑의 명의로 위조한 다음 엑스토지에 병 앞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고 1억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갑과 병의 대출 계약은 무효다. 왜? 무권대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선이더라도 무효입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갑이 의료처벌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립니다. 이게 지금 133조 무권 대리의 추인이라는 건데요. 이때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무권 대리 시부터 유효가 됩니다.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갑이 피담보 채무, 그래 내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그걸 인정하고 갚아주마 이랬을 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틀림없습니다.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이다. 아닙니다. 이전 등기 시입니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맞습니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맞습니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것도.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실행위에 의한 권리취득이 되겠습니다. X토지는 갑을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자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도 그렇게 말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대금,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역시 을에게도 대금 채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서 토지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거 무효입니다. 3자 합의 무효입니다. 만약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병은 네 번째 병자겠죠.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없다면 을을 대위해야 됩니다. 직접은 안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절대 틀렸습니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미등기 건물 매수 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없다이니까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무인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이거를 말소해야 될까요? 행위자를 상대로. 잘 돼 있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 분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손배 청구 이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조 이 얘기예요 지금.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매계약이 해제돼 버렸다 했을 때 그때의 매수인 그에게는 과실 수취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를 배상한다.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였을 때가 현존이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악의점유, 선의 자주가 아닙니다. 악의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이익 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서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이어야 됩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등기와 점유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입니다.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있습니다. 점유는 안 됩니다. 점유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조.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동산에만 점유 추정력이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진다. 좋습니다. 갑을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인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입니다.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 중단시킬 수가 없다. 시킬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갑과 을이 엑스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서 부족당하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공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적법합니다. 갑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후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포기는 법률행위입니다. 등기가 필요합니다.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엑스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정에게 엑스토지를 임대해가지고 소득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득이 생겼다는 얘기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스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보존행위로서 엑스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갑은 지금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각각 3분의 1이기 때문에 누구도 한 사람이 과반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 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 인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판례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부당이득 청구가 안 됩니다. 이 판례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탁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명의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치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치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양수한 뒤에 양도된 뒤에 소유자가 달라진 뒤에 그 특정 소유자에 대하여 2년 이상 치료 연체가 났을 때 이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담보 목적이지 그거를 사용할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배 청구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입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반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의 지역권 취득은 쉽게, 이게 취득은 쉽게입니다. 물론 소멸은 어렵게.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취득은 쉽게.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당연하죠. 권리주장의 요건은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옳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 얘기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한다. 맞습니다. 최장기가 10년입니다.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도 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맞습니다. 304조입니다.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은 계약, 전세금 지급 이렇게 되면은 설정 등기 이렇게 되면은 성립이 됩니다. 기간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담보물건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인정됩니다. 물상, 대위성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4번이네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없다. 맞습니다.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판례하고 다릅니다. 틀렸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자는 예컨대 그 유치물의 양수인 등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 상당한 담보 제공, 그리고 소멸 청구권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정에 의하여 이건 불가합니다. 이거는 법정 담보물권 320조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이건 안 맞습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자. 365조 이해가 되겠습니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을의 Y건물이 존재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버려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 경매가 안 됩니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다. 이때가 대표적인 일괄 경매가 되겠습니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랬을 때는 처음 건축할 때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랐다 하더라도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 이때는 일괄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도 맞습니다. 근저당권 외부에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60조 포함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판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맞습니다. 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 맞습니다.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쌍무계약, 도급, 편무계약, 무상임치, 유상계약, 임대차 계약, 무상계약 사용대차, 낙성계약, 현상광고. 틀렸습니다.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 아닙니다. 요물계약입니다.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 하고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에 도착을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됐습니다.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527조 맞습니다.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No.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116조 2항입니다.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을이 그 기간까지 이어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거 우리가 다 풀어본 겁니다.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그러니까 15일 날 승낙했기 때문에 이거는 5월 8일로 했는데 이거는 기간이 지났네요.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착한 승낙을 최초 청약자는 승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물 반환 의무 판례에 의해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아닙니다. 변제 의무가 선이행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지금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도 안 났어요. 그런데 무슨 동시행이 되겠습니까?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이거는 매매가 성립해버리기 때문에 매매 동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리을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37조 위험부담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만 남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위험부담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대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채권자주의가 되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채권자주의가 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 표시를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수익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병의 권리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습니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제3자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을이 합의하더라도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병은 지금 제3자입니다. 제3자에게는 해제권 없어요.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의사표시를 병이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표시를 병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병입니다.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변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갑에 대한 항변 사유로다가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에게 즉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버리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려 봤댔자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불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입니다.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 불가분성 맞습니다. 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불특정물입니다. 특정물 아닙니다. 불특정물은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계약 해제, 목적 달성 불능일 때는 계약 해제, 손배 청구 좋습니다. 완전물 구포 좋습니다. 불특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감청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대금 감액 청구는 조금은 이행이 되고 조금은 이행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일부 타인 권리 572조라든지 또는 일부 불능의 경우 574조, 이게 일부는 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수량 부족일 때만 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불특정물 하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소리? 합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합의 해제라는 걸 유념합시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닙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 이게 뭡니까? 유인설 아닙니까? 유인설 판례. 합의 해제의 소급요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그렇게 본다도 판례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손배청구 이거는 원칙적으로 합의 해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갑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입니다.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565조지요.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되기 때문에 해제권 소멸됩니다.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여기서 계약금 전부가 지급됐을 때 그때 이제 배액 상환 해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 부담. 좋습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지금 땅값도 많이 오르고 세금도 올랐으니까 올려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 쪽에서는 나 못 올려준다. 경제사정 안 변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차임 증액 결정이 났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청구할 때로부터 결정 날 때까지 여기서 재판하는 동안 이 동안에 지연 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동안에도 증액 차임을 지급해야죠. 지연 손배금 그거는 발생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입니다. 연체 차임액이 일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정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은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요건 확정일자 모두 갖췄다.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럼 여기서는 5월 6일이고 이거는 3월 5일이니까 임차권이 선순입니다. 갑은 2020년 3월 9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맞추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No.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집행됐다 그랬어요. 을의 임차권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에 관계 있다.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선점이라 먼저입니다. 동시 아닙니다.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 안 했다 그래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소액보증금은 제외될 수가 있죠.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이 이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엉터리. 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면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 그 이후에 임대차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대항력 이런 거 우선 변제 인정이 안 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항력권까지 갖춘 뒤에 주택이 팔려버렸어요. 이제는 병이 주인입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맞습니다.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 임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도 맞습니다.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도 맞습니다. 병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갑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했다. 이랬을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이거는 양도담보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 잘 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채금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 일부터 기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한 날 그게 아니라 준공일, 완공일 뭐 그렇게 말하죠. 그때부터 기산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 등기 없이 발생합니다.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니다.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2억 원짜리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갑은 X건물로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요, 저당권으로 봅니다.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양도담보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권 적용돼요.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소유권은 양도담보 담보권이에요. 사용권이 없어요.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담보권 실행으로서는 가능합니다. 2번은 틀려. 3번은 맞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임에는 저당권, 담보권,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물상대위 안 됩니다. 갑이 X건물로 선의의 정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못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2조죠. 을은 갑소유의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시입니다. 을이 폐업했다. 이거는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이죠.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랬을 때는 최초의 상가 임차권, 그거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이랬을 때는 전차 인후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을이 전차인 병의 이 요건을 통해서 을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디귿만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갑이 자기 부인 을한테 등기를 했는데 이거는 돈 떼어먹기 위해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이니까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해지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효니까 바로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 신탁자 말고 수탁자의 점유, 타주 점유. 판례도 그렇게 말합니다.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인 신탁행위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합니다.